네, 아주 시설의 편한 분위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네요. 네, 필기수들 중에서 오늘 주제가 별 탄생인데, 제가 그 책을 쭉 보니까 별 탄생 내용 부분이 분량이 제일 적더라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필기수들 단계 중에서 중요한 단계이긴 한데, 할 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단계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약간 앞부분까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좀 진행했습니다. 우선 별 탄생을 위해서는 별의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일단 빅뱅이 일어나고, 빅뱅에 대해서는 다음 무조건 계속 해주실 거고요. 빅뱅이 일어나고 만든 이제 우리가 별과 물질의 재료들은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쿼크와 전자가 10의 마이너스 34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이게 어느 정도 순간이냐? 그냥 순간입니다. 거의 빅뱅과 동시라고 봐도 상관없는, 빅뱅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쿼크와 전자는 기본 입자가 됩니다. 기본 입자들은 대체로 이때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본 입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쿼크 두 종류, 업쿼크, 다운쿼크 두 종류하고 전자 이렇게 3개로 나뉘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기본 입자들은 잠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물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쿼크에서 이제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적절히 조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업쿼크 2개, 다운쿼크 1개 이렇게 되면 양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업쿼크 1개, 다운쿼크 2개 이렇게 되면 축분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10의 마이너스 32초에서 1000시간 지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승초, 엄청나게 시간 지난 거예요, 그죠? 10의 몇 승배를 지났으니까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별의 재료는 1초 안에 다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성자와 조성자가 이제 나중에 별들이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초 안에 양성자와 조성자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양성자를 부르는 이름이 있죠. 수소입니다. 그죠?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 액이 됩니다. 중성자는 따로 중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주가 만들어지자마자 수소는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 딱 1초 이내에 수소는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단계가 수소가 융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수소 원자 핵이 중성자가 붙고, 그 중성자에 또 양성자를 붙고, 또 중성자를 붙고, 기후 단계를 거치면서 헬륨 핵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원시 핵융합이라고 해요. 비슷한 과정이 별의 중심에서 일어났는데,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기 전에 원시 핵융합에서 만들어진 헬륨이 대부분이에요.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헬륨은 전체 헬륨의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극히 일부밖에 안 되고, 일단 우주에 있는 헬륨은 대부분 다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은 아주 분량이 작기 때문에 별에서 만들어진 헬륨의 양은 얼마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3분 만에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이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이 수소와 헬륨이에요. 나머지는 다 합쳐봐야 1%밖에 안 됩니다. 수소 헬륨이 전체의 75%, 그 24%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별의 재료는 수소와 헬륨이죠, 그죠? 별의 재료는 수소와 헬륨이기 때문에 전부 3분 이내에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과가 나온 게 아주 옛날이에요, 사실은. 이게 계산이 된 게 1948년에 조지 가모프라는 분이 이걸 계산한 겁니다. 우주가 아주 초기에 뜨거웠다라고 보고, 그 뜨거운 시기에 수소에서 어떻게 헬륨이 만들어지냐, 이걸 계산을 해서
수소가 이만큼, 헬륨이 이만큼 만들어질 거다라고 한 게 빅뱅 이론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빅뱅 이론을 최초로 제안한 논문이 되는 거예요. 이 논문에는 빅뱅 이론이라는 말이 전혀 없고 뭐 우주가 한 점에 있을 때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 거 없고 우주가 한 점에 우주축이 아주 뜨겁다고 봤을 때 그 전제가 뜨겁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본 게 한 점에 있었기 때문에 빅뱅 대폭발 직후였기 때문에 그걸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그 결과가 관측 결과와 잘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빅뱅 이론의 시초가 되는 논문인데 이걸 연구한 분이 조지 가모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나? 랄프 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조지 가모프의 제자예요. 박사학위 논문쯤 되는 분인데 알프랑 가모프가 했는데 가모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가모프니까 감마랑 비슷하고 제자 이름이 알프니까 알파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베타랑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그냥 대체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장난 좋아하고 농담 좋아하고. 그래서 더구나 이게 발표된 날이 1948년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에요. 만우절이니까 왠지 장난을 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한스 베테라는 사람이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논문이 됩니다. 한스 베테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문학자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네. 알프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차이가 다 있는데 가모프 이름 들어가 있지, 한스 베테 이름 들어가 있지, 그러면 차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가모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해가지고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논문이 되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알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도 이 논문은 알파, 베타, 감마 논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다 알아요. 한스 베테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알파가 다 했고 가모프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알파는 요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다음 연구도 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보주고 그래서 천문학교를 떠났습니다. 장난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 가모프는 수소, 헬륨 외에 나머지 모든 원소들도 이때 다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건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수소, 헬륨 이외의 나머지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건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가모프는 그래도 자기가 99% 맞췄기 때문에 맞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다 합쳐가 1%밖에 되니까 그런 식으로 농담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저는 이런 얘기 있었고 이렇게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로 38만 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38만 년 동안 우주에 있는 것은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수소와 중성자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그 중성자는 전부 이제 결합을 해서 헬륨 핵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돌아다니는 중성자는 이제 없어요. 이제 우리 핵융합이 더 이상 안 된 이유이기도 한데 자유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핵융합이 그러니까 따로 돌아다니는 중성자는 없고 양성자 그러니까 수원자이죠. 그리고 헬륨, 원자핵, 전자 얘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돌아다닙니다.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우리 초기에 38년 동안 우주는 전부 플라즈마 상태였다. 플라즈마 상태는 여기다가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빛이 나왔다가 바로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따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그냥 멈든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38만 년이 딱 될 때 이제 온도가 적당히 내려가게 될 때 이때 온도가 대략 3000도 정도가 내려가는데 그때가 되면 전자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입자가 중성입니다. 요 시간이 딱 38만 년이 됐을 때 이 시기를 책에는 재결합 시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이온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전자가 떨어져서 이온화가 되었다가 그 전자가 다시 붙는 것을 재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컴비네이션이라고 지금 쓰는
화학 용어인데 전자가 다시 붙었기 때문에 리컴비네이션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이게 재결합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한 번도 결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용어는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어서 재결합인데 이거는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다가 처음 붙은 거지만 어쨌든 전자가 붙었기 때문에 재결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잘못 붙이면 안 돼요. 새로 붙여야 된다. 라고 하지만 과학자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재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전자 양성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돌아다닐 때는 광자가 지나가다가 바로바로 흡수가 되어서 없어져버려요. 돌아다니지 못하다가 이렇게 딱 결합을 하고 나니까 일단 입자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 반으로 줄어들고 또 하나가 입자들이 그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가 두 개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전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빛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하가 없는 거하고는 별로 상호작용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 우주가 갑자기 빛으로 확 퍼집니다. 우주 전체에 빛이 확 퍼집니다. 요 빛이 우주 배경물입니다. 이때 퍼진 빛이 우주 배경물가 됩니다. 이 그림은 혹시 보셨나요? 제가 가끔씩 어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트레발이라는 독서클럽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는 과학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진을 생전 처음 보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 사진을 생전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시대요? 아마 차마 손을 붙들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 분 손들어 보니까 안 치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정면에 사진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저게? 우주비행박사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정면에 어떻게 저렇게 수준 높은 사진이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네? 누가 있을 때 만들었죠. 그때 이제 당시 관장, 과천과학관 관장님이 요 앞에 그전에는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보셨어요. 어디 지방자치단체 가면 애랑 엄마랑 안고 있는 그런 사진 있어요. 그런 거 뒤에다가 유치원에 떼고 과학관 나오면 봅시다. 라고 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그 그림이 좋을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로 하자. 지금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관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우주탄생 직후에 처음 나온 빛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태초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에서의 태초의 빛은 이 우주배경박사가 태초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 전에는 빛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우주에 돌아다니는 빛이 아예 없었고 처음으로 우주에 다니기 시작한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38만 년이잖아요. 그죠? 38만 년이 어떻게 태초냐? 우주의 나이가 138만 년이거든요. 38만 년은 태초 그냥 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해요. 나한테 지금 138억 원이 있습니다. 근데 38만 원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38억 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건 이제 많이 보는 그림은 흔히 보는 그림은 WMAP라는 인공위성을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그 다음 올라간 플랑크라는 인공위성을 찍은 사진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그 전에 찍은 코비라는 인공위성이 있었고요.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해상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상도가 나아지면서 점점 더 좋은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비행박사가 그냥 단순히
뭐 태초의 빛이다. 이래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묘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들이 만들어지는데, 왜 이런 무늬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한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건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네. 앞에, 네. 이런 패턴들의 개수를 줍니다. 그래서 크기가 얼마 많은데 몇 개, 크기가 얼마 많은데 몇 개. 이런 식의 패턴들이 그려지면은 그 패턴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이런 파워 스펙트럼인데, 이게 그 관측에서 그림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기 빨간 선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리고 X자 표시는 관측으로 찍은 점들이에요. 두 개를 맞추는 거예요. 이론과 관측 값을 맞추면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 값이 딱 나오면은 이론적인 그림은 시뮬레이션 공식으로, 방정식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변수들을 집어넣겠죠. 그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우주의 나이, 우주의 암흑물질의 양, 암흑에너지의 양, 이런 것들이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조절을 해서 이것과 가장 잘 맞는 값이 나오면 그게 바로 우주의 물리라는 겁니다. 그 우주의 나이나 암흑물질의 양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지금 우주의 나이가 147억 년이 됐다가 148억 년이 됐다가 그랬거든요. 1억 년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밀하게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 때문입니다. 지금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우주 팽창 속도 이걸로 구한 게 아니고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을 가지고 구한 값이 현재 우주의 나이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47억 년에서 148억 년으로 바뀐 건 이게 W맵에 맞는 파워 스펙트럼이고 이게 플랑크가 만든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W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약간 이제 안 맞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플랑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동물이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은 관측이 정확하다기보다 관측 값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정밀하게. 그리고 이론 값을 거기다가 맞춥니다. 이론적인 값을 맞춰보니까 가장 잘 맞는 값이 137억년이 아니고 138억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올 때쯤에 W맵 또 처음에는 147억년이라고 했다가 자료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정밀하게 계산해보니까 W맵도 역시 138억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의 나이는 138억년으로 고정이 된 게 이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값으로 정해질 겁니다. 네. 이런 패턴들이 왜 만들어지고, 왜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턴이 어디에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딱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과 그 다음 패턴의 높이 차이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비율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고, 이렇게 7개 봉우리까지 나타날 거다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이미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런 예측과 이런 관측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이런 패턴들이 왜 그런 물리랑과 상관이 있는지 하는 내용이 제가 쓴 책입니다. 이제 출판된 지 한 2주밖에 안 된 책이고요. 완벽하게 우주 배경 복사만을 주제로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그런 책이 없을 텐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그 과천과학관 정면에 그게 붙고 나서 저걸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교과서를 써야 되겠다 그런 가지고 썼는데, 제가 이게 요 S24 페이지 들어가면은 S24 크리에이터 했던 매니저의 선택이라는 페이지 메뉴에 있어요. 과학작품에 들어가면 거기에 딱 떠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정모 원장님께서 표준 모델로 등장하신 메이크스 잡지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교재로 쓰고 있는 빅스토리. 그 얘기고, 네, 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만 배우려고 하다가, 네, 신기해서 같이 묶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배경 복사 패턴이 중요하고, 이런 패턴을 분석하면은, 네, 우주 초기에 그 우주 물리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딱 우주 38만 년 그때의 우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주의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거든요. 이후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은. 그러니까 이 패턴만 가지고 우주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주의 전체적인 모습은 우주화되어 있는 별이나 은하들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걔들은 너무나 적은 양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 물리량하고 9%도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성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별의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별의 탄생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점은 이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울룩불룩한 무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굉장히 낯익은 모습인데 실제 요거의 정밀도는 10만 분의 1 정도 온도 차이를 봐야지 이런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 패턴은 만 분의 1 정도 오차 정밀도. 요 그림에는 그냥 깨끗하게 매끈하게 보여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10만 분의 1 패턴으로 들어가야 이런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걸 지금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만 분의 1 패턴이 왜 나타나냐? 우주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균열하면은 1도 차이가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주의 1도 차이가. 그러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 우주가 전체적으로는 균열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균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균열하면 안 되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야지 그 길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그 흔적이 이겁니다. 여기에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물질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 변화도 사실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1000분의 1 정도 정밀도로 관측을 하면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주에 별과 은하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애들이 뭉치려면은 처음 질량이 이 정도 돼야 되니까 그런 질량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나타나려면은 1000분의 1 정도 오차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 1000분의 1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오차가 훨씬 더 작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밀도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밀도로 시작을 해도 밀도 차이로 시작을 해도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그때 나온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량으로 뭉쳐주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그런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는 밀도 설명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어야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산할 당시에 암흑물질은 은하에서 있다라는 게 별도의 관측으로 발견되거든요. 별도의 관측으로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발견이 되어 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암흑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그 비율도 실제로 관측되는 딱 비율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이 얼마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1도 차이로 뭉치는 데에는 그냥 물질만 있으면 안 되고 암흑물질이 반드시 도와줘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하를 중심으로 암흑물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1도가 높은 부분에 많은 물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별은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별은 오직 수소와 헬륨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원래 별이 만들어지려면 이후에 별 만들어지는 이유는 수소, 헬륨 기체 말고 먼지 입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원자량이 높은 규소라든지 규소 같은 먼지 입자들이 되게 중요한데 걔들이 마치 우리가 비 올 때 연결핵이 있어야지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애들이 있어야지 잘 뭉치거든요. 그러면 질량이 작은 별들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주 속에는 그런 먼지 입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순전히 수소 헬륨만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되게 많이 모여야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별은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굉장히 크기가 크고, 그래서 태양 질량이 거의 10배에서 100배 정도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애들은 별은 질량이 커지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한 몇백만 년만 살고 죽어요. 몇백만 년이면 되게 긴 시간이지만 별의 수명으로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이거든요. 지금 50억 년 살았고 앞으로 50억 년도 삽니다. 그런데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가 되면 수명이 1억 년으로 줄어듭니다. 100배 정도가 되면 수명이 한 그보다 10만 년, 100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질량이 큰 거는 100만 년보다 짧게 삽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보다 짧게 사는 별은 주변에 생명체가 태어날 시간이 없어요. 금방 죽어버리죠. 그렇게 빨리 죽으면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퍼진 물질들이 다시 모이고 만들어진 게 지구 같은 수소 헬륨 외의 물질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별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가스가 뭉치지만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원반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원반이 만들어지고 그 원반에서 이런 행성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이 주변에 원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별이 실제로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측을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전파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알마라는 전파망원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시광선 찍는 게 아니고 구름의 존재들을 분포를 굉장히 높은精密도로 찍으면 가운데 별이 있죠, 그죠? 중간에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이 뭘까요? 나선 선들이. 여기 행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행성이 만들어져서 주변의 물질들을 쫙 끌어모아서 행성들을 만들고 있는 선들입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말 그대로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포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관측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제 행성 자체를 찾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3,000개가 넘는 행성들이, 그 외계 행성들이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그런 별들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먼지에는 수소, 헬륨 외에 다른 원소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별이 만들어지면 이런 지구와 같은 단단한 행성들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실제 사진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뭔가 밝고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사진을 보면, 이거는 별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고 찍으면 거의 7, 80% 이상 맞습니다. 틀려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틀려도 틀린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멋지고 예쁜 사진 보면은 저기는 별이 태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 돼요. 그 중에서 이런 밝은 부분들은 지금 막 별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막 별이 만들어진 거고, 별이 뭉치기 시작하는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뭉치기 시작해서 빛이 나면서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 밝은 곳이지만 지금 막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은 이렇게 캄캄한 부분입니다. 어두운 부분에서 별은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게 있고, 많이 보는 사진이죠, 그죠? 이것도 밝은 데는 별이 이미 만들어진 거고, 막 태어난 거고, 이런 암흑수문이라고 하는 어두운 데서 별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만들어질 때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다 같이 만들어집니다. 성단에서도 같이 만들어졌고, 태양도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고, 큰 성운에서 다른 별들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미래의 천문학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태양과 같이 만들어진 별들이 누굴까 찾는 거예요.
현재로는 아직 비슷하게 될지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뭐 스펙트럼 형태가 거의 똑같다거나 뭐 나이가 정확하게 같다거나 어쩌면 좀 더 관측기술이 발달하면은 별들이 그동안 이동해온 궤적 같은 것도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기술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걸 찾아내면은 예전에 태양이 어디쯤에서 만들어졌고 누구랑 같이 만들어져서 걔들도 어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을지 모르요. 태양도 다른 별과 같이 만들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흔히 실제 사진 중에서 가장 멋진 사진으로 많이 뽑히는 사진인데 그 중에서 여기 북쪽선과 기둥 3개 있는 북쪽은 별명이 창조의 기둥이라고 있습니다. 별이 막 태어난 지금 태어난 지 한 10만 년 정도밖에 안 된 10만 년이면 태양의 나이가 100억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0살 산다고 보면 1억 년이면 1살입니다. 1000만 년이면 1개월입니다. 1개월입니다. 100만 년이면 한 10일 정도 된 거라고 보고 10만 년이면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네요. 별로 따지면 깐나비입니다. 요 뒤에서 이제 별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 확대해서 실제 별이 막 태어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멋진 사진으로 항상 꼽힙니다. 좀 옛날 거지만 여기서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런 사진 모양 보신 적 있어요? 완전히 네모가 아니라 했는데 뭔가 찍어진 듯한 느낌. 이런 사진 보면 이건 허블 우주망원경 카메라로 찍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WFPC2라는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카메라의 특징이 요거 전부 4개를 합쳐서 만든 지식입니다. 4개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요거 3개는 똑같은데 요거는 픽셀 크기가 좀 작아요. 픽셀 크기가 작아서 찍는 영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면은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밀하게 찍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다가 놓고 찍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찍고. 그래서 요 픽셀 수는 똑같은데 픽셀 크기가 작아서 조금 작게 나오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허블 우주망원경 중에서 WFPC2로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하시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지금 보일 수 있어요. 이 카메라는 지금은 안 씁니다. 2009년에 다른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요 사진을 보면 이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전혀 쓸데없는 지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집니다. 별이 만들어지면 처음 이게 이제 막 만들어진 상계선단, 플라이드 상계선단이라 우리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요즘 보일 겁니다. 이게 눈으로 맨눈으로 보면 한 7개 정도 별이 모이는데 실제로는 수천 개 정도 별이 모이는 순간이에요. 주변에 아직 그 가스들이 남아있죠. 그죠? 얘들이 이끝이 날아가고 그러면 순간 건전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별의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빅스토리에서 이런 별 탄생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생명체의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별들은, 특히 최초의 별들은 굉장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빨리 거치면서 한 100만 년, 길게는 1000만 년 동안 쫙 거치면서 초진성으로 폭발을 합니다. 초진성으로 폭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료들을 우주에 딱 쏟아붓죠. 그 쏟아본 애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 별을 만들고, 그리고 또 터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별이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들고. 그래서 별은, 최근에 태어날수록 수소, 헬륨 이외의 그 원소 함량이 높아집니다, 진짜. 그걸 이제 중원소 함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별의 물리량 얘기할 때 항상 중원소 함량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중원소 함량이 태양에 비해서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 그러니까 태양보다 중원소 함량이 많다. 그러면 얘는 태양보다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태양보다 중원소 함량이 적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은 별은 그래서 중원소 함량이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상성장 같은 별들은 이런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별들은 중우수 환경이 아주 적어요.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고 다른 원소들이 별로 안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주가 태어나고 처음 만들어진 별을 찾는다. 그거는 수소 헬륨 외에 다른 원소가 없는 별을 찾습니다. 이건 다른 원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소 헬륨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별을 찾으면 이게 바로 최초의 별이에요. 그런 최초의 별이 어디 있을까? 근처에 없을 거예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 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좋은 망원경을 써야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금도 망원경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훨씬 더 큰 망원경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최초의 은하를 찾으려고 합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은하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찾았으면 최초로 만들어진 별을 찾으려고 합니다. 점점 더 광물을 가야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갑자기 비기스토리 책에서 뜬금없이 중력이 있는 겁니다. 맥락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의 맥락은 그겁니다. 별이 뭉치기 시작했을 때 왜 뭉치기 시작했을까? 왜일까요? 중력 때문이죠. 네. 그 중력 때문에 뭉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한 페이지에 걸쳐서 중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중력을 설명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요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을 설명하는 거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중력 이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또 하나가 뭘까요? 중력에 대한 이론. 네, 만유인론 이론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알겠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죠. 그죠?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일반 상대성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도 없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뭔지 모를 뿐이죠. 네,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냐 하면 중력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중력을 만유인력은 질량 두 개가 서로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있으면 공간이 휘어지게 만들어서 그 휘어진 공간이 중력의 효과를 내는 거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할 게 아니고 이종필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 얘기인데 뭐 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는 그래서 가장 잘 요약한 글이라고 나오는 게 물질이 있으면 공간이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지라고 말한다. 그걸 어떻게 휘어지라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물질은 그 공간을 따라서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존 아치볼트 힐러라는 이분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고 리차드 파인만의 지도를 쓰고 올해 노벨상을 받은 킵슨의 지도를 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중력 이론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처음 그 개론을 세우고 한 게 계산을 한 게 태양이 있으면 별이 여기 있던 별이 휘어져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쪽으로 이동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라는 걸로 해서 그걸 나중에 1919년에 아스 아이딩턴이 일식 때 관측을 해서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일식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아니고 미국에서 일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러 가시는데 저는 가지 못하고 관련 강의만 했는데 그때 강의할 때 쓴 자료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이게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될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동해서. 네. 요 태양 때문에 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될 별이 이만큼 이동이 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바깥쪽으로 이동이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이동이 가 있고 태양에서 가까운 거는 많이 휘어졌으니까 많이 이동 있고 태양에서 먼 건 멀리 갈수록 조금 휘어졌으니까 조금 이동 있고 이런 게 아인슈타인이 계산한 값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관측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919년 11월에 이게 그 영국 신문에 나온 사진이고요. 네, 굉장히 잘 설명한 그림입니다. 1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00년 조금 안 됐고.
이렇게 일가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신문 대서 특별히 되면서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져 갔고요. 이런 식으로 일가상대성 이론이 중요 이론이고 지금은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게 뭔가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지면은 뒤에 있는 빛이 휘어져서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 중력 렌즈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이상하게 쭉쭉 나 있는 선들 있죠, 그죠? 요게 요 뒤에 있는 별,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이 가까이 있는 이 은하단의 중력 때문에 휘어져서 빛이 휘어져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요 중력 렌즈 현상을 가지고 암흑물질이 우주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 지도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중력은 암흑물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흑물질이 어떻게 우주에 분포하는지 그런 중력 렌즈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중력 렌즈 현상으로 외계 행성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KMTnet 망원경이라고 코리아 망원경이죠.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별그대에서 보셨죠? 네. 그 별그대니까 별에도 관심이 좀 있었나요 혹시? 별그대 보면서? 없죠, 그죠? 그대한테 관심이 있죠? 제가 아마 10,000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별그대 주인공 이름이 도민준인 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도민준이 온 별 이름 아는 사람. 네? 우와. 아니에요. 아이소는 별그대 도민준이 타고 돌아가기로 한 배선 이름이었어요. 그것까지 기억하신 건 대단한데 왜냐하면은 그 해성이 실제로 그 해에 왔던 해성이에요. 실제로 그 해에 왔던 해성이고 그 해성을 타고 돌아가는 걸로 실제로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해성이 태양 가까이 와서 부서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운 해성을 만들어가지고 타고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같이 자문을 하면서 작가랑 이거 어떡하죠? 막 전화하고 새로 만들는데 좀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 도민준이 왔던 별 이름에 KMT가 들어갑니다. KMT 1840라는 별에서 왔어요. 그거 나와요, TV 화면에. 그 KMT가 실제로 있는 망원경이에요. 실제로 있는 망원경이고 K가 코리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K가 약자로 들어가면 코리아죠. K 스포츠재단은 이거 다 코리아죠. 근데 그게 K이 마이크로 렌즈입니다. 마이크로 렌즈이고 텔레스콥. 요거 세대 망원경이 있습니다. 남아공, 칠레, 호주. 남반구에 크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세대를 넣고 직경은 1.6m 정도 되고 100% 우리나라 망원경이에요. 전액 우리나라에서 지원 망원경이에요. 하는 일은 외계 행성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찾았어요. 몇 개를 찾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때에서는 거의 마이크로 렌징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먼 곳에 별이 있고 앞에 작은 또 다른 별이 있으면 이 별 두 개가 아까 크게 나타나는 건 매크로 렌징이라고 합니다. 은하가 은하를 비추게 있는 거. 이거는 앞에 있는 별이 뒤에 있는 별빛을 비는 거예요. 아주 작게 비겠죠, 그죠? 아주 작게 비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효과가 너무 작아서 절대로 관측이 안 될 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자신있게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중력파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절대 발견 안 될 거다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앞에 별이 하나 있으면 요 뒤에 별이 싹 지나가면은 요 별이 요게 돋보기처럼 빛을 모으잖아요. 그죠? 옆으로 뻗어나가야 보이기 때문에 밝기가 밝아집니다. 살짝 밝아집니다. 그 밝아지는 걸 관측할 수 있습니다. 관측하는데 요게 별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별에 행성이 하나 깔려 있어요. 그러면 얘도 빛을 띠고 얘도 빛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 위에 조그마한 돋보기가 하나 던져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가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런 대표입니다.
별만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앞에 행성이 살짝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 점들이 실제 관측한 점들이에요. 점들이 이렇게 관측한 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패턴하고 맞추는 것들을 역시 시뮬레이션에서 그립니다. 시뮬레이션을 일단 그리면은 어떤 패턴, 어떤 경우일 때 이런 패턴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행성이 3개 있으면 됩니다. 행성이 3개 있고 그 3개의 질량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찾으면 질량이 아주 작은 행성도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패턴 나타나거든요. 크면 잘 나타나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질량의 행성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일반상에서 이론이 많은 데 쓰이고 있다. 지금 외계 행성을 찾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중력파가 아까 그 책 오른쪽 윗부분에 역시 뜬금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설명하는데 제가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로 굉장히 최신 자료들이 잘 들어있다라는 걸로 꼽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였습니다. 중력파가 2015년에 발견됐는데 그게 그 책에 딱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중력파가 발견됐고 이게 바로 올해 노벨상이죠, 그죠? 올해 노벨상을 받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게 이때 처음 발견된 중력파는 블랙홀 2개가 충돌하는 중력파입니다. 이거는 중력파 발견의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건 그게 많잖아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블랙홀이 2개가 충돌했다라는 거하고 블랙홀의 질량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질량 얼마의 블랙홀이 충돌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지난 10월 17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하는 중력파가 발견됐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다른 게 블랙홀의 물리량 자체가 질량 말고는 물리량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중성자별 2개가 충돌을 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둘이 충돌을 하면서 감마선을 냅니다. 가시광선을 냅니다. 전파를 냅니다. 온갖 전자기파를 다 내는데 그 모든 전자기파를 다 관측했어요. 감마선부터 그것도 딱 중성자별 충돌로 중력파를 딱 감지하자마자 곧바로 2초 후에 감마선을 관측합니다. 그리고 딱 10시간 후에 가시광선을 관측합니다. 20시간 후에 우리나라 망원경이 관측합니다. 우리나라의 호주에 있는 이산각 망원경이라는 망원경하고 아까 소개드렸던 TAT 망원경 그게 가시광선 관측을 가장 많이 관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우리나라 연구자가 30명이 포함됐습니다. 총 포함된 사람은 3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 9일 후에 X선, 16일 후에 전파망원경까지 다 관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파만 보는 게 아니고 중력파를 통해서 모든 전 방위대의 관측이 가능하게 되니까 중력파에 대한 그러니까 중성자별에 대한 열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관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학까지.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올해 노벨상은 사실 노벨상은 뭐 매년 주는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하지만 작년에 노벨상 뭔지 기억나세요? 잘 몰라요. 최근에 노벨상 중에 잘 기억이 나는 게 힉스 입자 기억나죠? 그죠? 그거 말고는 잘 기억 못했어요. 노벨상이라고 해서 무게들이 사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인정을 받느냐가 상당히 다른데 제가 보기에 올해 노벨상은 굉장히 오래 기억될 만한 중요한 노벨상입니다. 그리고 중력파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빅뱅 직후에 사실 빅뱅 자체의 인플레이션을 파악할 때도 공간이 흔들렸거든요. 그때도 중력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력파는 우주에 지금 다 퍼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중력파도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 중력파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패턴을 찾는 겁니다.
요게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뉴스가 떴다가 1년 후에 잘못된 거다 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관 패턴을 찾으면 인플레이션의 증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중력파를 직접 관측한 거예요. 그대로. 인플레이션 중력파 자체를, 우리 이제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으니까, 실제 중력파를. 그걸 직접 관측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지금 우리가 우주 과거를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해도 38만 년 이전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빛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이전을 보는 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중력파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고, 그거는 빛으로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라즈마 사이를 뚫고 계속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직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관측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중력파 발견은 그냥 뭐 하나의 물리학상이 아니고 앞으로 그 우리 과학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 원소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그 재료들로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로 이런 은하들이 만들어집니다. 요 시기가 책에는 2억 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요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요 모습은 실제 관측을 한 겁니다. 은하의 모습들.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은하 한 개예요. 이 점 한 개에 별이 1000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점 하나가 은하 한 개고,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 요렇게 옆에 빠진 거는 우리 은하 그 몇 때문에 관측을 못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관측이 안 된 부분이고, 관측을 해보면 저렇게 쫙 모양이 나와 있고, 복잡하게 완벽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들 연결되어 있고 빈대 있고 틈틈이 이런 구조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합니다. 우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면은 거의 모양은 똑같이 안 나와요. 모양은 물론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계적인 패턴은 거의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거기에도 암흑물질 얼마, 암흑이슬 얼마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집어넣는 값하고 우주 배운복사에서 구의 값하고 굉장히 잘 일치합니다. 우리 지금 그 우주론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가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안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로 우주 거대 구조라고 읽어주시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 중심에는 이게 뭐냐면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별들의 궤적입니다. 그걸 또 관측합니다. 그러면은 요 중심에 있는 질량이 있겠죠, 그죠? 그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질량과 크기를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작은 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요 거의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아까 충돌했던 블랙홀은 태양 질량이 한 몇십 배 정도거든요. 몇십 배, 그걸 별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몇십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는데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그거보다 몇백만 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고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1억 배 정도 돼야 됩니다. 1억 배 정도 돼야 되는데 1억 배 정도 되는 게 있냐? 있습니다. 1억 배 되는 것도 있고요. 10억 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고 기록은 100억 배입니다. 100억 배. 태양 질량 100억 배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처음에 거대 라지 텔레스코프를 했는데 더 큰 게 나와요. 베이비 라지 텔레스코프가 있는데 더 큰 게 나와요. 울트라 라지 텔레스코프. 더 익스트림 라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점들은 다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점들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들이고 여기 있는 은하들이 거의 우주가 태어난 지 한 10억 년, 20억 년 정도 때에 만들어진 그런 은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옛날의 은하들은 되게 규모가 작고 불규칙하다가 점점 뭉치면서 지금의 은하들로 되어있다.
이게 이론적인 거고 관측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면 천에 CL-30 있으면 천에 코크가 만들어지고 양승자가 만들어지고 핵융합이 되어서 핵이 만들어지고 헬륨의 크러스가 만들어지고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고 그때 수소 전자가 이제 들려붙고 그리고 그 이후로 최초의 별이 2억 년에서 4억 년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년이고 최초의 별이 최근 2억 년으로 나오는데 또 4억 년, 2억 년에서 4억 년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최초의 별이 막 만들어지면은 그 전에 중성이 됐죠, 그죠? 전자들이 다 붙었습니다. 전자들이 다 붙었고 그 붙은 전자들이 별이 만들어지면 또 뜨거운 데가 또 생겼죠. 뜨거운 데가 또 생겼으니까 그 별이 가열을 해서 전자들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2호나가 됩니다. 그 제2호나가 되면 전자들이 따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그 따로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에 영향을 줘서 어떤 편광을 만들어냅니다. 그 편광 관측을 하면은 우주가 언제 그런 제2호나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최초의 별이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도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2억 년에서 4억 년 사이에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은하도 거의 그때 같이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때 만들어진 은하들이 수없이 계속 재생을 하다가 95억 년이 지나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이유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120트리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최초의 별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